네, 여행과 인문학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독일이 세계대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산업혁명, 정부가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혁명을 읽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틀을, 기반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미국 편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건너뛰고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문화, 여행지, 네, 관심 많죠? 이곳을 오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 이 베르사유에서 조약을 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갚도록 했는데요. 지금으로 뛰면 금으로 7,000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에서도 졌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갚아요? 비트코인 주식합니까? 아닙니다.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거죠. 독일이 한 일은 마구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돈을 막 찍어내니까 당연히 물가가 폭등하겠죠. 그러면 폭등하면 어제 계란 가격이 5,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면서 독일의 경제는 완전히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다 거의 폐허가 됐고 이런 상태에서 게다가 미국이 1929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세계 경제 대공황 상태가 빠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럽도 덩달아서 같이 다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독일은 거기에다 플러스 배상금까지 있으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정치적 선동을 굉장히 잘해요. 사실 이 사람 독일 사람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독일로 넘어와서 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합니다. 그래서 철십자 훈장도 탑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자기가 그냥 된 게 아니라 1934년에 독일의 국민투표에서 88% 지지율을 받고 총통으로 당선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가 뽑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많이 고통을 나누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모든 것들을 좀 누군가의 타겟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로 이 사람 때문이야, 이것들 때문이야 이렇게 해야 될 표적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죠. 당시 유럽에서도 유대인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 책에도 또 다른 로마나 이런 모든 책에서도 유대인들은 돈밖에 모르고 굉장히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히틀러는 이 유대인들을 천년제국, 독일의 천년제국을 걸림돌로 보고 유대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폭력적인 성향이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화가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화가 가려다가 빈 아카데미 유명하죠. 거기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독일로 넘어간 거였고요. 네, 첫 번째 지금 사진을 보시면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주축이 돼서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을 엽니다. 처음에는 독일이 오스트리아하고 체코를 점령했을 때는 유럽에 따른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를 공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면서부터는 독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베르사유 조약이 일어났을 때 세계대전이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제 지금 1차 세계대전의 패망이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독일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싸운 거예요. 이쪽 러시아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프랑스와 영국 쪽하고 이렇게 양쪽을 싸우다 보니까 전력이 분산이 됐었죠. 그래서 독일이 먼저 한 게 뭐냐면 소련의 스탈린에게 우리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다른 나라 먹더라도 넌 가만히 있어줘.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일단 이쪽 동부전선은 안전하죠. 그래서 이제 서부전선만 이제 잘 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독일이 준비를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이쪽, 소련이랑 아까 안 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싸웁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났는데요. 독일이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보도록 하실게요. 대전차포 2000mm, 2000m 거리에서 포격 가능한 그런 무기들을 만들었고요. 또 유보트 유명했었죠. 1차 세계대전에도 잠수함 나왔었는데 이제 성능이 좀 좋아졌고요. 늑대떼 방식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썼고요. 또 기관포, 대포, 와 이제는 대포 간에 무전기도 있어요. 전에는 깃발로 밖에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슈트카라고 해서 비행기 급강하에서 공격하는 이런 비행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기관총이죠. 저희가 1차 세계대전 할 때 1분에 400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북전쟁에 1분에 200발 했는데 지금 1분에 1500발입니다. 여러분, 1분에 1500발 쓰면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국이랑 프랑스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영국에서는 레이더를 발명합니다. 사실 영국이 레이더 발명했을 때 독일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비행기로 공격하는 걸 다 잡아내서 레이더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독일도 준비를 했습니다. 기관단총 역시 같이 준비를 했고요. 프랑스에서는 독일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이었고 엄청난 군인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가 제안을 합니다. 마지노선을 만들자. 방어가 최고다. 그래서 이때 이 프랑스와 그다음에 독일의 국경지대에 완전 지하 요새를 만듭니다. 여기에 열차도 다니고 각종 무기, 식량, 도시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안 만드는 쪽이 있어. 벨기에랑 붙은 쪽이 있는데 바로 독일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독일이 이 벨기에 쪽으로 이렇게 오는 바람에 이 마지노선이 완전히 처음에는 정말 엄청난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바로 함락되어 버리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이 마지노선 북쪽에 있는 벨기에 쪽을 거쳐서 아르덴 숲을 돌파합니다. 여기는 절대 올 수 없을 거라고 여겼고, 그래서 여기를 정찰 보는 사람들도 노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뒤도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탱크가 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독일이 돌격해 들어가고요. 이렇게 대규모 기갑부대를 통과시켜서 마지노선의 반대편에 이 독일이 공격하니까 방향이 완전히 틀려버리고 이 고정 진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8일 만에 파리로 무혈 입성합니다. 별로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입성하게 되죠. 오늘날에는 이 마지노선을 뭐라고 하냐면 마지노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마지노선은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든 최후의 보루를 바로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특징.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참호전이었고 기관총이 나왔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만 싸웠거든요. 2차 세계대전은 도시 공습, 시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막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대학살도 많았습니다. 군인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공격, 이것이 바로 특징이었는데요. 독일군은 유대인들을 대학살하죠. 600만 명의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죽게 만들고요. 독일은 지금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난징 대학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1937년에 6주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요. 30만 명을 학살합니다. 생체 시험 자행했고요. 그래서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죄책감 지금도 잘못했다 전혀 느끼지 않고요. 전쟁 후에 전범을 처형하는데요. 독일에서는 지금도 100살이 넘은 사람들 찾아내서 처형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단 7명만 전범 처형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몇천 명 뿐이었다. 그때 난징 대학살 별로 몇 명 죽지 않았다. 그리고 학살 아니다. 이렇게 지금도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양상 조금 더 진행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 깹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침공하는데
왜 러시아를 공격했을까요? 지금 이쪽 서부전선 싸우기도 힘든데 갑자기 왜 동쪽도 싸우자고 하는 거지? 독일의 자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군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소련을 침공을 합니다. 나폴레옹도 실패했어요. 러시아를 침공해서 성공한 나라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폴레옹이 실패한 이유는요. 나폴레옹 겨울 준비 안 합니다. 여기 러시아로 진격하면서 2달이면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네, 준비를 전혀 해가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바로 반격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도망만 가고 점점 깊이 갈수록 계절은 겨울이 되고 네, 그대로 군인들이 뭐 다 거의 얼어 죽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12월부터 준비해서 네, 6월 22일에 진격을 합니다. 나는 나폴레옹과 틀려. 2달 안에 할 수 있어. 월동 준비 안 합니다. 똑같죠. 나폴레옹은 언제 진격했냐? 6월 24일에 진격합니다. 그래서 둘이 공격한 날짜가 겨우 이틀밖에 차이 안 나고요. 겨울 준비 해가지 않았고요. 공격은 똑같이 힘들어집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네, 뒤로 물러나는 전략입니다. 러시아는 들어가면 땅덩이 엄청 넓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점점 계절은 겨울이 되고 힘들어지는데 이때 가면서 후퇴하면서 농작물이나 이런 보급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가는 전략을 핍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한쪽으로 간 게 아니라 분산 진격합니다. 지금 서부전선에서도 지금 되게 힘든데 이쪽 동부전선에서는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에서 이쪽 세 방향으로 전 진격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급조된 전술이었어요. 어느 쪽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준비를 너무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또 겨울이 오면서 장비가 부족해지고 너무 소련은 반격하기 시작하고요. 미국은 전 세계 무기를 생산했는데 소련에도 무기를 팔았어. 그래서 이 무기로 소련은 준비를 하면서 이제 독일과 붙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의 양상은 러시아 이 여러 군데서 다 싸우게 됐고요. 독일은 이쪽, 러시아 쪽, 소련 쪽 이쪽 되게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태평양 전쟁 어떻게 일어났는지 일본 쪽 전쟁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독일은 프랑스 함락시키고 그다음에 소련 쪽과 싸우고 있고요. 일본군은 인도차이나 반도로 진격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세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이 일본에 석유 너희들 주지 않겠어. 경제 제재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한 거죠. 미국이 석유를 안 줘? 그리고 전쟁을 진짜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미국에서 지금 다 공장이 다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오는데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면 바로 미국이 그냥 바로 협상하자. 이렇게 돼서 바로 끝날 줄 알고 미국을 진격합니다. 미국은 그때까지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진주만 공격하고 바로 석유 가져오고 협상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는 우리가 먹고 이런 계획을 짜고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1941년 12월 7일이었는데요. 이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미국 사람들 다 예배 가는 이 시간에 공격을 해서 엄청나게 시민들도 희생이 당했고요. 선전포고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전쟁들은 나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잘 얘기하고 했었는데 선전포고 없이 바로 미국을 공격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정치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세계대전에 참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진주만까지 갔냐면 항공모함에다가 바로 이 비행기들을 싣고 갔어요. 근데 이때도 이 비행기들이 공격이 얼마나 잔혹하고 많았는지 450대였는데 메뚜기 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전함이 7척이 있었어요. 항공모함이 7척이 있었는데 그중에 5척이 격침됩니다. 그리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200여 대가 파괴되고 2,000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비행기가 좀 독특하고 눈에 띄었는데요. 일장기를 달고 있고요. 이게 미쓰비시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로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초경량이에요. 얼마나 가벼운지 기동성이 엄청 뛰어나요.
근데 기동성이 뛰어난데 아니 파일럿을 보호하는 조치도 아무 조치도 안 해놨어요. 그냥 총으로 쏴도 떨어지는 비행기였어요. 대신 굉장히 날랬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나르는 라이터다 이렇게 총탄 몇 방에도 바로 추락할 수 있는 비행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공격성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사실 아까 7대 중에 5대가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레이더가 발달하지 않아서 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찾아서 나머지 다른 항공모함 2개는 멀쩡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3차 공습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지. 태평양은 지구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일본이 미국 함대 찾기도 어렵지만 미국도 일본 함대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찰기들이 떠서 육안으로 적군을 찾아내야 됩니다.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이 사실 육군은 지원을 안 해줬어요. 육군은 진주만 공격하고 다음날 바로 또 아시아 쪽 공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미국은 피해가 많았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에 기름을 넣어두던 그 유류 저장소 이런데 공격 안 받았고요. 선박 수리하는 곳 이런 것도 멀쩡하게 그냥 놔뒀어요. 일본은 바빴어요. 진주만 공격하고 다음날 또 아시아 침공해야 돼서 그래서 그냥 놔두고 갔고 미국이 이걸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배를 공격해봤자 우리 이길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도 봤지만 전선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면 이렇게 분리되면 싸움에 질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 지금 태평양 쪽 이쪽으로 싸우면서 아시아 쪽 이쪽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전투, 이것이 바로 영화 미드웨이에서 잘 보여집니다. 이 미드웨이는 하와이와 일본의 중간 기점이고요. 군사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사실 이 중간에 이렇게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굉장히 요충지죠. 1942년에 미국이 일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항공모함의 비행기들을 가지고 폭격기를 가지고 탑재해서 일본 도쿄를 공격합니다. 일본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네, 일본의 미드웨이 그래서 미드웨이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작전은 사실 암호가 해독돼서 금방 일본군이 작전들을 이해했었고 사실 일본군은 항공모함이 6척이고 미국은 아까 2척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6척하고 2척하고 싸우면 6척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4척만 보냅니다. 근데 미국은 2척이었는데 하나는 가면서 수리해요. 그러면 4대 3이네? 좀 싸울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일본과 미국이 미드웨이에서 붙는데요. 네, 일본이 아주 깨집니다. 그런데도 아주 지독하게 자살 특공대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이 가미카제 특공대가 여기서 나옵니다. 죽을 걸 알면서 계속해서 끝없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미군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해요. 저렇게 정말 밀려오니까 죽여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일본의 군인들이라는 것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내가 죽든지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미드웨이는 이렇게 해서 태평양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대패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전선이 있죠. 바로 서부전선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또 가세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가세해서 한 전투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영화에서 혹시 보셨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이야기인데요. 일본과는 태평양 쪽에서 전쟁을 했고 노르망디 전선, 이 서부전선에서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합쳐서 독일과 싸우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치열할지 여러분 예상되시죠?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프랑스 해변으로 가는데요. 상륙을 하는데 이 오마하 해변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왔던 그 영화에 나오면 계속해서 뭐 포탄, 기관총 아까 쏘는 거 제가 얘기했지만 1분에 1,500발의 그런 것들이 발사되는 그런 것이었고 지뢰도 있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영어로 하면 오퍼레이션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이 상륙작전을 얘기하고요. 이 디데이 작전을
작전 공격을 개시하는데 이걸 비밀로 합니다. 이게 계속 암호들이 서로 이제 뭐 어느 쪽에 상대편에서 이걸 해독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비밀스럽게 작전을 한 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곳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독일에서는 이쪽으로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험악하고 조수간만이 컸고 아주 때를 맞춰 상륙하기가 아주 1시간, 2시간 요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이쪽에서 올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이 지역에 거대한 나무 구조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정원이라고 불리는데요. 혹시 영화에서도 보면 이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썰물이 들어서 배가 막 이제 물이 들어와서 배가 만약에 여기 와서 나무에 부딪힌다. 지뢰가 터지는. 그리고 만약에 물이 빠져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건너오더라도 여기에 지뢰 설치해서 정말 여기를 그냥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게 이미 독일도 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독일은 또 뭐도 준비했냐면 철근 콘크리트 벙커도 준비했어요. 기관총, 지뢰 매설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얘네가 이제 지뢰도 주문하고 했는데 주문량의 4분의 1밖에 안 왔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벙커도 몇 군데밖에 안 됐다. 이런 나중에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의 처칠, 프랑스 드골, 미국의 루즈벨트. 지금으로 치면 대단한 사람들이 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르망디로 상륙하고 우리 쪽도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베를린은 1945년에 5월에 함락합니다. 그러면 히틀러는 어떻게 됐냐? 히틀러는 내연녀와 함께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가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5월에 이렇게 해서 독일까지 함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이미 끝났고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7월까지 계속 항복하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안 해요. 뻗어요. 우리 항복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준비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곳에서 실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네, 미국은 이미 이 핵무기를 개발을 시작한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게 바로 맨하튼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핵무기는 이미 만들었고 원래는 독일에다 쏠 계획이었어요. 근데 독일이 지금 항복했잖아요. 항복하는 바람에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우린 계속 항복 안 하니까 미국이 여기다 실험하죠. 첫 번째는 나가사키에다가 썼습니다. 근데 일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반응이 없어. 아니 핵무기를 지금 터뜨려서 나가사키가 다 날아갔는데도 항복을 안 하고 모른 척해요. 네, 그때 일본의 이 황제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걸 알고 이제 바로 항복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본이 항복해서 바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날까요? 네,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이 핵무기의 위력을 받고 이거 한 방이면 지구가 그냥 다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을 이미 지금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독일 여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쟁 이야기 끝내고 아름다운 독일 여행지 구경해 봅시다. 네, 첫 번째는 뮌헨 가보겠습니다. 바이에른주에 있고요. 여러분 혹시 FC 바이에른 뮌헨 축구팀 기억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이때 이 축구장이 알리안스 아레나인데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엄청 크고 예뻐요. 새 둥지같이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찍었고요. 지금 아래 사진이 바로 이 알리안스 아레나입니다. 네, 뮌헨은 바이에른 지역에 있는데요. 이 바이에른 주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옥토버 페스트가 있습니다. 맥주 축제죠. 매년 9월에서 10월 초까지 열리는데요. 이때 이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는 이 바이에른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맥주의 수도다.
네, 양조장만 3만여 개가 되고요. 18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옥토버 페스트에는 이 기간 동안에 먹는 소세지, 맥주 어마어마합니다. 소세지가 뭐 20만 개, 맥주가 500만 리터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제, 천막 이 텐트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다 같이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맥주를 마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맥주를 마셨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마셨는데요.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이 식수가 오염돼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잡균을 없애는 홉을 넣어가지고 물하고 홉하고 메가만 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맥주입니다. 다음 도시는 밤베르크예요. 여기도 역시 바이에른 주인데요. 정말 유명한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시청사예요. 14세기에 지어졌는데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네 지역이다, 이 시청을 놓겠다 이렇게 싸우다가 물 위에 떠 있는 시청사를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는 헤센주에 있는데요. 괴테가 태어난 곳이죠. 리머 광장이 유명한데요. 여기에 이제 구텐베르크 조각상도 있고 여기서 10분 정도 가면 괴테하우스가 있습니다. 시청사와 독일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독일의 건물들은 딱딱해요. 이게 네모난 게 되게 많아요. 유럽은 이렇게 막 장식 같은 다른 파리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이런 게 많은데 독일은 건물들이 굉장히 이렇게 각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은 바로 마인 강변인데요. 물 색깔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흐리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붉은 성당 카이저돔이 보이고 있고요. 이곳은 맨하탄을 본떠서 뉴욕의 맨하탄을 본떠서 마인하탄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뭐 파이낸셜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도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바로 이렇게 시위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맨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웠는데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경찰들이 안내해 주면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프랑크푸르트 시내 쪽으로 가면 구텐베르크, 제가 동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더 먼저 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0년 앞서서 제작한 게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죠. 이 제작 과정을 구텐베르크 그 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의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거를 또 인용으로 제작 과정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가신다면 꼭 들려서 여기를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벽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전쟁 박물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벽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독일 사람들은 정부에서 일단 이 전쟁에 대한 사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매년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독일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민자들을 받아준다고 했을 때 이 마르켈 총리가 우리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독일 시민들이 다 데모를 했다고요. 왜 그것만 받냐? 다 받아줘라. 이렇게 시위를 할 정도로 독일의 국민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꼭 보여주고 독일에서 제일 예쁜 곳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의 퀼른 대성당 너무너무 멋있고요. 그것보다 더 바이에른주의 노이슈바인슈타인 성, 여기 진짜 독일 사람들이 꼭 한번 가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백조의 성이라고 불리는 노이슈바인슈타인 성입니다. 디즈니랜드의 신데렐라 성으로 유명하죠. 이걸 본떠서 디즈니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때 왕이 루트비 2세가 있었는데요. 바그너의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짓게 됐는데요. 자신의 국고도 했지만 자신의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이 성을 짓게 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돈을 자꾸 쓰고 이런 거 만드니까 정신병자임을 증명하는 이런 판정을 받아서 왕위에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왕은 3일 만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성을 부수라고 유언했는데요. 안 부셨어요? 현재 독일에 가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바로 노이슈반슈타인 성입니다. 네, 독일 여행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는 네, 괴테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